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전용 열차에 오릅니다. 이번엔 러시아입니다. 북미 협상은 버티기의 교착 상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통한 제재 완화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 동북아 외교 슈퍼위크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자발적인 핵 폐기와 단계적 보상이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대북 메시지는 뭔지, 남북 4차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열릴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샵 3698로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 참여 가능합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 협력안보연구원의 이인배 원장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하루 전에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개최지로 유력한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내의 극동연방대 건물입니다. S동이라는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양자회담을 상징하는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환영 리셉션이나 회담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별도의 세트장도 설치가 한창입니다. 김 위원장 예상 숙소에는 보안 검색용으로 보이는 천막이 새로 설치됐는데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이 현지 숙소 대신 전용 열차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회담 준비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 현재로선 양 정상이 내일 저녁 만찬에 이어 모레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의제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대북 제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평가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선 러시아가 미국과 제재 국면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미칠 미묘한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현장 취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기 때문에 또 기자들 따라다니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따라서 또 수많은 기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집결해 있습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톡 상황 좀 이제 말씀 보여드렸는데 한번 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다녀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한범 박사님은 당연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못 다녀왔습니다. 아, 못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서부 지역 이제 상트페테르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네. 서쪽에 계셨고 블라디보스톡은 동쪽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끝과 끝입니다. 지구에. 끝에서 끝이죠. 예. 평양에서는 1000km 좀 넘는 것 때문에요. 네, 1170. 1170km. 근데 이거 여기 기차 타고 가는데 왜 24시간이 걸리죠? 또 일단 뭐 역시 시속 60km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시속 철로가 60km로 좋지 간다라고 보고, 또 러시아랑 또 북한의 철도 개선이 틀리기 때문에 예. 또 바퀴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한 24시간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북한과 거죠. 러시아가 철도의 궤도가 다르군요. 네네. 그러면 이 바퀴를 갈아 껴야 된다고요, 그렇죠. 중간에. 네네. 그래서 24시간이 걸리고. 예. 이 위원장님, 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금방이니까 1시간이 되면 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1시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지금은 사실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푸틴 대통령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었죠. 예, 그런데 예. 계속 안 가고 있었던 거는 김정은 쪽에서 안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된 이유가 뭐 아시는 바처럼 뭐 하노이 정상회담도 결렬되고 하니까 우군이 한 편이라도 더 필요한 게 네.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전시 효과나 이런 정치적 효과를 많이 노려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전용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뉴스는 좀 아닌 것 같고 조한범 박사님. 예. 저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꽤 멀리 날아오는 거죠. 한 모스크바에서 가면은 한 7시간 정도 7시간. 예, 비행기로도 걸립니다. 7시간. 예, 예, 예. 그럼 이동 시간만 거리만 놓고 보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어차피 1대1로 중국 1대1로 포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거쳐서 가니까 센 걸음하는 건 아니죠. 네네. 크기는 크네요. 러시아도. 미국도 뉴욕에서 LA까지 한 5시간이면 가는데. 그 재밌는 얘기로요. 예. 그 러시아에 있는 친구가 저 유학 끝나고 이제 국내에 왔는데 음.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니네 나라는 몇 시간 차 타고 가니까 바다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바닷가 가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 유학할 때도 보면은 이제 방학 때 고향에 가잖아요. 예. 그럼 너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니까 그러네. 비행기 표가 나와요. 네.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예, 예. 결국은 자동차나 뭐 기차로는 갈 수가 없는 거리군요. 예.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데도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데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7시간 걸린다니까 크기는 크네요. 예.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저희 뭐 기자들이 가서 지금 현장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잠을 그 호텔에서 안 자고 그 거기서 잔다네요. 열차에서 잔다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명색이 정상회담인데. 그러게요. 일단은 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뭔가 블라디보스톡에는 이 보안 문제하고 이 경호대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 부분이요. 예,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지난번 싱가포르나 하노이처럼 그런 휴양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대형 호텔들이 많지 없고, 않아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래도 동방경제 포럼이 거기서 매년 열리거든요. 그럼 지금 회의 장소로 유력한 극동 연방대학이 섬에 있어요. 네, 그 루스키 섬이라고 하는 루스키 이제 러시아란 뜻인데요. 그 섬 안에 극동 연방대학이 있는데 그 안에 국제회의를 수용할 만한 컨벤션 센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국빈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대학 안에 있어요. 있는데 예. 굳이 열차 안에서 잔다는 건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숙소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화면 보면은 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저런 회의장이라든지 뭐 숙박 시설이라는 것이 뭐 그러네요. 예, 남의 나라 얘기니까 뭐 폄하할 수는 그런데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가능성은요. 예, 굳이 열차 안에서 잘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그 숙소에서 영빈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 장소하고 붙어 있거든요. 예. 요 보시는 요 화면 요 대학교 안에서 북중 저희 대학 건물입니다. 북러 예.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일반 대학하고 달라요. 거의 미니 신도시처럼 큰 규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거의 뭐 4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학생이 4만 명이나 돼요. 3만 6천 명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큰 대학을 치면은 모스크바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극동 연방 대학이 규모가 제일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대학은 아닙니다. 충분히 국제 컨벤션, 예. 그다음에 국빈 영접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열차에서 정말 잘지 아니면 저 숙소에 잘지는 아직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열차에서 자는 거 쉽지 그 않거든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자들이 현장 나간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서 열차에서 숙식을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뭐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그거를 전제로 해서 동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장 기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러는지 좀 신기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바로 가보죠.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청와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 만나는 거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되려고 좀 그러는 거다라고 우리 청와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주한 미 대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나면 제재 완화 얘기를 김정은이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뉴스 다 나왔으니까 더 설명 필요 없을 거고 분석 좀 한번 부탁드려보죠. 이인배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뭐 이게 잘 되려고 좀 만나는 거라고 좀 그러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마음도 풀고 일단 뭐 또 비빌 거 또 언덕이라도 마련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마음 여유가 생겨서 대화에 편하게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금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마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유보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철학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연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크게 줄 건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든 체제 안전상으로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비핵화 동력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악화시킬 것인지는 사실은 조금 저는 후자라고 보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이게 좀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그냥 편하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외교적 수사 빼고요. 현실적으로 김정은과 푸틴이 딱 만나면 핵심적인 주고받은 메시지는 뭔지부터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나이 차이는 한 30살 이상 나죠? 그렇죠. 푸틴과 김정은. 네네. 예. 이미 뭐 아버지 김정일이 만났던 그 그렇죠. 정상을 예, 예. 지금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2002년에 한번 만났고 그리고 예. 2019년에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니까 17년 만에 북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런 연혁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자, 24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가서 푸틴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 쳤을 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핵심은? 일단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하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이제 아래에 이제 경제 협력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경제 협력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대북 제재 해제 부분을 또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나진 핫산 예. 이쪽 부분은 그 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 투자라든지 그쪽 부분에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네. 가장 많은 곳이 또 러시아지 않습니까? 아, 러시아에 가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군요. 근데 그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제재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다 돌아오게끔 되어 있죠. 아, 그래서 돌아와야 이런 돼요. 부분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 완화 이런 직접적인 논의가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은 처음에는 뭐 우리 두 나라 관계는 좋고 뭐 긴밀히 돼 있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고 이런 뭐 하나만한 얘기 쭉 하는 거고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이게 유엔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트럼프는 저렇게 버티고 있고 막 나가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서 제재 완화를 하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 나가서 얘기 좀 잘해달라 이 얘기를 먼저 한다. 이제 그런 게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깔려 있을 있는 것이다. 거죠. 예. 네. 근데 진짜로 노동자들 잔류 연장을 요청을 하면 푸틴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 사항이긴 합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유엔의 들어요. 제재를 피하고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관광 비자 같은 걸로 아. 일을 몇 개월씩 연장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일과 관련된 그 비자로 된 거는 만료를 시키고 예. 그런 거를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러시아에 간 노동자들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뭐 이야기들을 좀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요. 들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벌목공 같은 경우에 지금은 러시아가 다 취업 비자로 내줬는데 그거를 이제 법대로 하면은 이걸 종료시키고 돌려보내야 되지만 이거를 관광 비자로 살짝 바꿔서 계속 일해서 돈 벌어가라라고 우회로가 있다. 예,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럼 뭐 저 실질적인 도움은 좀 되긴 되겠네요. 자, 우리 정부는 이게 잘 되려고 비핵화 협상 잘 되려고 되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김정은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푸틴을 만난다는 이런 평가. 자, 조한범 박사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핵화 국면에 결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그럼 왜 갑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 보면은 생각하면서?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의의 일격을 받은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대내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곤궁해요. 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던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네. 또 비핵화 협상을 추진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 간의 이 노선 투쟁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아, 그 그다음에 정도로 이 하노이 결렬의 그럼요. 후유증이 큽니까? 그 데미지는 너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얘기했는데 성과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자력갱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교착 상태 협상 시한은 연말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 대미 혹은 대남 대외 메시지 대내용 뭘 보여야 되는데 중국을 또 가기는 좀 멋쩍죠. 4번 갔는데 원하는 거 못 받았고 네. 그렇다고 시 주석이 평양을 오자니 미중 무역 분쟁에서 시 주석도 껄끄럽고 예, 미국 눈치 봐야 그렇죠. 되고. 그럼 남는 카드가 러시아인데 그럼 러시아를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광폭 대외 행보를 보여줄 수 있고 자신이 건재하게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죠. 또 미국에게는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북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아하. 말씀드렸지만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관계 뭐 낮은 핫산 뭐 핫산은 낮은 이미 대북 제재 예외로 왜냐하면 원래 그 사업이 러시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거기에 물동량을 이용하기는 매우 취약한 상태고 지금 노동자 비자 문제도 이미 북한은 노동자는 귀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된 사람은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만료가 안 돼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있는 게 관광 비자로는 사실 취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기간도 짧고. 그렇겠죠. 이미 벌써 북한이 학생 비자라는 걸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이게 벌어요. 뭐 푸틴 대통령이 뭐 비자 연장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 해리스 대사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북 유엔 제재를 해제 준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건 손도 못 댑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해 북러 교역이 3,400만 달러입니다. 3억 4천도 아니고 34억 달러도 아니고 3,400만 달러예요. 북중 교역이 거의 50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나마도 반토막 났다네요. 그나마도 그 7천만 달러에서 반토막 난 반토막 거거든요. 났다. 그러면 사실상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곤궁해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돌파구가 마련이 필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 대내용 그다음에 대미용의 일종의 쇼케이스 이상은 어렵다. 그러니까 아하, 예. 북러 관계 개선의 의지 확인하고 경협을 뭐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행보를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 국면을 바꿀 만한 돌파구는 마련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력갱생을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을 해도 우리는 물과 공기만 먹고 살 수 있다며 자력갱생을 주창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다면서 러시아를 가기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선물 카드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계십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좀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원장님,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한 가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기대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를 통해서 상임 이사국이니까 유엔 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니까 제재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현 제재 그 토론에서는 줄 게 없으니까 예. 제재를 허무는 상임 이사국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다시 재검토하게끔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지난번에 6월 달하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 있었을 때 러시아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 안보리에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본격적으로 푸틴을 통해서 안보리에서 그 제재 지금 결의되어 있는 것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거는 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푸틴에게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유엔에 가서 제재 해제 얘기 좀 꺼내달라라는 부탁을 한다. 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푸틴으로서 대단히 좀 유효한 수였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 최근 지난해 6월부터 푸틴이 제4기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내치도 해야 되고 좀
좀 대외적으로 뭔가 발언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계속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그 기싸움 속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무대로 진출하기 가장 좋은 교두보가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 더 정확하게는 북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으로서는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 국제 무대 속에서의 중앙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어차피 미국하고는 INF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서방 사회하고 지금 결이 안 좋은 러시아로서는 어차피 뭐 좋아질 게 없으면 북한을 끼고 돌거나 해서라도 중앙 무대의 입김을 높일 수 있는 찬스라는 생각에서 여전히 푸틴에게서는 좋은 수고 그보다 김정은에게 대해서는 매우 좋은 수는 아니지만 우방을 얻는 정도의 수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해관계는 맞아 보여집니다. 떨어졌네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좀 과시를 하려면 돈이 들기 마련인데 돈 들이지 않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도 얼마든지 국제사회에서 이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재밌습니다. 네, 예. 저도 보면 굉장히 상징성 측면에서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유리한 꽃놀이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올 그 상반기에 북한이 그 북중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북러 간의 정상회담을 하죠. 이거 끝나고 나선 다시 중국, 러시아가 네. 정상회담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의 이 상반기에 북중러의 삼각관계가 공고화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 이 부분이 완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중러의 삼각구도 하에서의 우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보여줄 수는 있는 그러네요. 거죠.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이 외교 일정이 많긴 많네요. 북러 정상회담 열리고 바로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 열리고 태평양 건너 반대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가서 순방하고 계시고 저 슈퍼위크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 얘기를 보면은 북한 내부 사정이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마 이 자리에서는 항상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정치적 불안정성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두 가지 다입니다. 둘 다 어렵다. 예, 저는 뭐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지만 저는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력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모한 행보를 했던 게 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걸 개발해 버리면 수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빨리 개발해서 그걸 레버리지를 협상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협상에 나섰는데 파격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이사 조치 금강산 개성공단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할 수단이 없고 대미 도발을 지금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되면은 추가적인 핵실험, 예.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데 수위를 계속 올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없죠. 이미 핵무기를 완성해서 핵무장 국가라고 선언을 할 마당이기 때문에 더 수위를 높이려도 높일 카드가 없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북 제재가 극도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민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대북 제재 해제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마다. 대북 제재가 언제 해결이 돼서 우리 주머니에 돈이 더 얼마가 더 들어오냐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보는 많은 경제 프로를 보는 우리 그 기업가들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보다는 시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기대가 무너졌거든요. 첫 번째는 4.27 정상회담 때 남북 경협 안 됐거든요. 네. 두 번째 6.12 너무 기대가 컸죠. 조미 관계. 그 기대 안 됐어요. 됐죠. 이번 하노이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여기서도 또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해요 지금 상황이. 또 하나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도 말했죠. 수천 통의 비핵화 반대 편지가 올라오고 있다. 그건 안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걸 무릅쓰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뿌리치고 왔다고. 그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성과를 못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면 노선 투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봐라. 비핵화 협상 실패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엘리트 차원이나 민심 경제 차원에서 모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더 취약해졌다라고 하는 태영호 전 공사의 분석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그러나 보시는군요. 그 분석은 이미 지금이 아니고요. 예. 이미 지지난해 말부터 2017년 말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취약계층들은 그때부터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저희 벌써요? 첩보에 의하면.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과거처럼 배급 체계가 아니니까 예. 배급 체계가 마비되면 대규모로 아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부분적으로 아사자가 발생을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하노이 회담 전에 김성 유엔 대사가 유엔에다가 네. 우리가 식량이 150만 톤이 부족하다라고 예.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하노이 때문에 이 덮여갖고 잘 보도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미국 입장에 뭐 기다릴 때 내가 변하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굉장히 초조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조한범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통일연구원이라는 데가 북한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정교하게 지켜보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 결과가 북한의 경제 상황이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 내용 나왔으니까 궁금하니까 조금만 좀 더 들어가 보죠. 이호령 박사님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텐데 권력은 지갑에서 나온다. 맞는 말이죠. 그쵸. 자식들도 부모가 돈 안 주면 말 안 듣죠. 예, 그 뭐 권력은 지갑에서 나온. 더군다나 저런 독재 정권 하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상식 같기는 한데. 장마당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간다. 밑바닥 경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이죠. 네네. 자, 이렇게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분석과 네네.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분석. 네. 이호령 박사, 그 국방연구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이 이제 북한이 어렵다 이 부분을 그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시점이 고난의 행군 시대인 거죠. 김정일 위원, 예, 그렇죠. 예, 90년대 90, 중반에 수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북한 잘 버티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아하. 굶는 사람이 그때 비해선 적다라는 예, 거를 예. 보면서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북 제재에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는 화려해진 평양의 도시라든지 이런 데 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북한이 어렵다라는 이제 징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이미 있는데요.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군요. 네네.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북한이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를 예. 보면 돼요. 차력갱생. 자력갱생 그것도 강조하지만 네. 유난히 정치 사상, 과학기술, 문화, 북한식의 문화를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인 거죠. 사상, 기술, 문화를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뒤에는 배고픔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도 왜 강조하냐? 지금 나오는 거 재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예. 연결을 시켜서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끔 해라 해서 과학 기술을 강조를 하는 거죠. 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조해 왔던 정책들을 보면은 특히 작년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사상과 기술 문화를 강조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 자력갱생을 강조하지만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지금 5개년 경제 발전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그와 관련돼서 어디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긴 그러네요. 북한이 사상을 강조할 때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질 때 유난히 또 강조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인백 원장님. 예, 보면 저도 이제 첩보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시장이 그렇게 예전에 한 100명, 200명씩 몇백 명씩 있던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한산해졌다고 그럽니다. 10여 명, 장마당이? 장마당이 예. 10여 명 정도밖에 안 다니는 건데 왜 그런가 보면 물품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쓸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두 가지가 다 옥말려가지고 사실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유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정 연설 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다음에는 그 군 단위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지방 단위에서 창조력을 발휘해라.
그렇게 해서 경제적 난관을 뚫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세, 저는 글만 읽었는데 일본세가 아니라 일본세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일본세, 일본세를 예. 좀 잘 해라. 이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 해라는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일 좀 예. 잘해라 뭐 이런 네. 뜻이었었어요. 그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이 해석해보면 뒤집어 놓고 나면은 지방에서 그렇게 자율권을 가지고 해라라는 이야기는 중앙에서의 책임감을 분산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중앙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이 아니라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자율성은 이미 줘놨기 때문에 너네들이 제대로 창조력을 발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기 위해서 분산시켜 놓거든요. 네, 사실 네. 지난번에 경제난 때도 경제 식량 문제는 각 지방 단위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그 배급을 포기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예. 중앙에서의 책임을 다 분산시켰는데 비슷하게 이번에 경제 문제를 또 아하.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꽤나 좀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예, 이 예. 부분에서 조금만 네.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 북한 경제가 견딘다. 어렵지 않다라는 전문가들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고난의 행군기 때는 배급 체제였어요. 기본이. 예. 그러니까 배급이 중단되니까 굶어 죽는 예, 배급이 거죠. 안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이후로 북한 정권이 배급 체제를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은 배급을 유지하는데 네. 나머지는 떠넘긴 겁니다. 장마당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예. 지금은 장마당이 생겼기 때문에 예. 장마당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은 사는 거고 네. 아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똑같이 자원이 부족해도 시장의 효율성 때문에 첫 번째는 그때보다는 효율성이 개선이 된 거고요. 이른바 북한도 최저 빈곤층들이 존재하는군요. 예. 그들은 장마당에 아예 접근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노동당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런 없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쌀값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인배 원장님 말씀하시지만 구매력이 없는 겁니다. 구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못 사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살 수 예.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 살 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장마당의 경우도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예, 예.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쌀값이 안 올라간다, 환율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옛날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판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성 대사가 유엔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국가가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배급할 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마당이 음성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마당을 완전히 활성화시켜주면 노동당의 경제 권력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성적이니까 장마당이 커지면 이게 조세로 정부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간부들의 뇌물 구조로 엮여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돼도 국가는 가난하고 취약계층은 굶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은 현저하게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대북 제재로 북한 내부 사정이 얼마나 취약해지고 얼마나 고통 지수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설명 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보면 1년 전 딱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시작으로 복귀를 해보면 미래가 밝았습니다. 핵을 내놓고 남북 경협하고 미국이 제재 완화해주고 미국과 수교하고 그래서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구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 건지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또 어떻게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좀 글로 좀 가보죠. 자,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 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가서 카자흐스탄 모델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이호령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리비아 방식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리비아 방식. 먼저 핵 내놓고 후 보상 받겠다. 내가 미쳤냐? 그거는 죽어도 못 받겠다. 그거는 이제 걷어찬 거죠. 네네. 그러니까 논외로 치고. 카자흐스탄 모델은 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저기까지 가셔서 카자흐스탄 모델을 언급을 하셨을까요? 저기 워딩은요.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성취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 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이 오히려 자기네 국가가 그때는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예.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 정권을 선호하는 정권으로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내놨죠. 비핵화를 선택을 예. 한 거죠. 그러나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소연방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소연방이 갖고 있던
핵무기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스란히 받았던 거를 그렇죠. 해체를 하게 된 계기죠. 그래서 아하. 자발적이라는 부분은 조금 맥락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갖고 있는 저 핵무기와 미사일을 원래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보면 넌루가 법안에 예. 의한 그 CTR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군사적인 보상을 다 해줄 해줄 테니 테니. 이 예. 부분을 해체를 하자라고 예. 해서 한 그 사실상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1994년 12월에 저거를 합의를 하고 받게 된 거죠. 그럼 넌루가 법안은 91년이니까요. 예. 실제로 협상은 3년 정도 가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미국으로부터 해구산도 받고요. 미국 러시아로부터 해구산도 받고 또 해체가 드는 모든 비용도 다 받게 되고요. 또 군사 현대화와 관련된 그런 비용도 받게 되고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지원도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미국의 예산이 한 20년에 걸쳐서 한 200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카자흐스탄은 그 돈 받아서 핵무기 포기하고 그 돈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을 했죠. 충분히 그렇죠. 됐죠. 그거를 예. 계기로 군내 현대화 예. 부분이라든지 경제 발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것을 사실상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개 국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모두 다가 비핵화와 관련된 지금 북한의 문제는 빅딜과 관련돼서 북한의 핵 리스트 부분이 불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 세 개 국가는 사실상 리스트 부분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했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돼 있는데 혹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간중간에 저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시간 관계상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가면은 왜 리스트가 명확했다고 하셨냐면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1,400기 개수가 딱 나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핵탄두가 1,400 몇십 기가 딱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내놓고요. ICBM급의 미사일 쫙 있었고 전 세계에서 핵무기와 관련돼서 미사일 세계 4위국이 카자흐스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넌 루가라고 하는 상호위원 둘이 법을 내서 아예 우리 예산으로 돈 줄게, 현금 줄게 해서 20억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해체를 시켰는데 미국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러시아로 보내서 러시아에서 해체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는 맞는 거죠, 이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리비아하고 조금 보면은 리비아는 국가적으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해서 가지려고 20년간을 노력을 했었죠. 예. 그랬다가 진짜 20년간 해서 달성을 못했죠. 그러면서 포기를 한 케이스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적으로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련이 했던 것을 맡겨놨던 그쪽에다 예. 배치해 놓은 거죠. 예, 배치해 예. 놨는데 해체되니까 그대로 회수 안 하고 가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1,400기 같으면 보니까는 거의 그거를 유지하는데도 몇십억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근데 그 생돈 들이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생돈 들이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였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그럼 포기하겠다. 그리고 포기하겠다고 의지만 밝히면 나머지 그 해체하는 비용이나 그것을 민수로 돌리는 비용이나 모든 것들을 서방에서 대주겠다라고 해서 나토 국가와 미국이 이제 들어가서 그 협력적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해체를 시켜준 거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핵무기 필요도 없는 거 그거 다 내놓고 그렇죠. 다 버리고 우리 돈으로 20조 이상의 돈을 받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쪽에서 자원도 부국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굳이 핵을 갖다 놓고 있어서 그것이 고립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국가였던 거죠. 예, 카자흐스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서방과의 그 관계도 긴밀해지고 경제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또 현금도 받게 되고요. 거기에 있던 핵 물질을 그건 오크리지기로 보내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현찰로 바로 몇 억 불을 받게 되기도 되고요. 했기 때문에 꽤나 그걸 이제 포기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혜택이 많았던 케이스였던 거죠. 핵 기술자들도 전부 다 취업 알선해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다 프로그램이 다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CTR 포괄적이었는데. 프로그램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한범 박사님 반대로 리비아는 죽었죠. 예. 핵 포기해서 죽었죠. 예.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로 우주기지가 고원군에 있죠. 예.
고은고는 나로 우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비밀이니까. 아, 정작 어디에 있는지 중앙에서 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련이 예, 예. 해체됐을 때 카자흐스탄은 자기네들이 몇 개 갖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아, 시설을. 다 소련이 갖다 소련이 계획도가 있는 거예요.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소련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본인들은 1,400기 넘는 핵탄두를 갖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군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예, 유지할 예. 능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신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하. 카자흐스탄 모델이 아니고요. 이게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세 개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예. 협력조 셈넌 그 루가 상원의원이 예, 발의해서 예. 그러니까 아주 순조로웠죠. 그래서 3년 만에 모든 게 그 계획이 수립돼 갖고 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보유로 보면은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라고 그래갖고 소련이 한 650차례 정도 핵실험을 자, 했는데 예, 예. 500차례를 카자흐스탄에 했어요. 지금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맞아요. 소련용으로. 자, 그렇게 보면 조한범 박사님이 예. 지금 핵심적인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좀 일부러 좀 여쭤본 겁니다. 카자흐스탄 모델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나라입니다. 당연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련이 갖다 놓으니까 내가 핵 보유국이 됐던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돈 준다 그러니까 얼른 내놓고서는 이 협력적 관계로 갔는데 문제는 북한은 정반대로 목숨 걸고 핵무기를 만든 나라 아닙니까? 살려고 만들었죠. 살려고 만든 나라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모델이 북한 비핵화 모델의 접목이 돼서 좀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시사점은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한테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줘봤자 유지가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럼 가난한 사람 제일 좋은 건 파는 방법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마련했어요. 예. 근데 이걸 내놔라. 그럼 못 내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모델은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예. 철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상과 폐기의 절차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모범적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 예. 그러나 그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리비아는 지금 말씀하신 예. 리비아는 살려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안에서 무너져서 예, 죽었죠. 내전이 스스로 벌어지면서 죽어버렸죠. 미국이 반대파에 손을 들면서 미국도 네.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모델의 변형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 모범적인 모델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예, 북한은. 예. 아니, 예,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비핵화 북한 비핵화 모델로 굳이 카자흐스탄 모델을 언급하신 데는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해법의 출발점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그나마 이 희망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요 모델에서. 이제 응용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두 예. 가지 시사점은 응용하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명확히 숫자랑 이런 걸 안다라는 거죠. 아하. 리스트를 안다라는 거죠. 비핵화를 그러면 그 뭐를 얘기는 해야 될지 북한에게 리스트를. 리스트를 내놔라 갖고 그렇죠. 있는 신고죠. 거를.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말하고 있는 지금 빅딜인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부분은 지금 CTR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사적, 경제적, 또 농축 우라늄, 또 저농축 우라의 변환 예. 과정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북한이 솔깃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면서 비핵화를 완료를 해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 비용과 관련된 문제도 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비용을 그 드는 거를 같이 쉐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응용해 볼 만한 아하.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카자흐스탄 모델이 딱 북한 모델에다 접목시키기에는 이게 모델이다 이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 구상은 어찌 됐든 신고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북한은 당신들이 북한이 원하는 이른바 보상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심성의껏 돈 줄게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근데 저 이인배 원장님, 그러고 우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카자흐스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넌 루가라는 분들이 상원의원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미국 의회 예산을 따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돈 쓸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에서 예산을 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짜서 의회 와서 의회로 승인을 넘기죠. 받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짜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가 그거 막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샘 넌이라는 사람, 스티브 루가라는 상원 의원이 그 법을 만들면서 그 이제 예산까지 다 만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 가능해서 실제로 이게 매력적으로 한국 정부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좀 주목하는 것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샘 넌까지 루가 상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래서 북한 해법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만나서 다 청취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핵 포기가 이루어지고 검증을 받고 1년 3개월 동안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서 수교가 이루어지게 맞아요.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샘 루가에 의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매년 돈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죠. 예.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단계별로 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 조치가 필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미국이 받을지는 뭐 좀 미주시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뭐 미국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라면 그 고생스럽고 그렇게 돈 없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믿고 돈 준다 할 때 얼른 계약서 사인하고 돈부터 받는 게 남는 장사 같기는 한데 계속 지금 협상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본론으로 좀 궁금증이 남아서 조한범 박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하시겠다는 거죠? 예. 갔다 오시면. 예. 그럼 뭐 언제 할지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 뭐 그거 예측하는 거는 괜한 질문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쥐어줬다라고 하는 그 대북 메시지 뭘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요새. 저도 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림을. 하노이 끝나고 나서 북미가 입장을 명확히 했죠. 예, 절대로 못 물러선다고. 예,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갔거든요. 봤죠. 그럼 상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워싱턴을 갔겠습니까? 최소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는 확인을 하고 갔겠죠.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라는 정황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메시지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워싱턴에서 답을 못 가져오면 판이 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특사가 안 간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나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럼 워싱턴 가서 그 얘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했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단계적 접근, 예. 비핵화를 쪼개서 자발적으로 내놓고 받겠다는 건데 미국은 일괄 타결,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한 다음에 초기 단계에 확실한 걸 해내라가 이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제 해리스 대사도 그렇고 자꾸 지금 현학적인 말을 하는 게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 해제다. 지금 그렇게 모범적인 카자흐스탄도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예,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제재 해제하면 그때는 북한 경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일종의 블러핑입니다. 그러니까 예. 압박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다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라. 확실하게. 예.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는 모호한 게 아니고 예. 이거가 완전한 비핵화고 이거를 설계도를 내놔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시간표를. 예. 그리고 초기 단계의 영변을 넘어서는 확실한 걸 달라. 요거거든요. 이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론입니다. 예, 근데 그건 하노이에서 다 들이밀은 얘기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깨진 게 영변을 내는 북한과 예. 영변을 넘어선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었죠. 거기다 여기에 북한이 너무나 많은 가격을 부른 거죠. 5개 예, 제재 예, 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 하게 단계적 이행을 확인하고 네, 네. 이 초기 단계의 영변을 넘어서는 조치인데 예.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상황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을 길게 어렵게 해주신 거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충 추론은 가능하죠. 추론은 예. 네, 그런 식의 추론은 예. 가능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할 만한 정황이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혹시요 메시지가 없는데 메시지가 있다라고 지금 양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할 가능성 없습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이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얘기 꼭 김정은이 만나면 좀 이거 좀 꼭 전해서 잘 좀 중재 좀 해보시오라고 준 게 있는 거예요, 있기는?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내용이 얼마만큼 그 파급 효과가 큰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은 저희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저렇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는 메시지가 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과연 그 메시지가 그 이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그렇게 큰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고 다시 비핵화 회담에 나와라 그러면 예. 보다 더 좋은 내용을 나오겠다 뭐 하는 그런 좀 작은 메시지인가 예, 이제 거기로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에 전자보다는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그 미국이 이야기해왔던 그러한 입장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내용을 담은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보면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언론 내에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언론을 보게 될 때 그 정보 소스가 어딘가 할 때 좀 주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외교 관리들에 의해서 CNN이 발표가 되고 맞아요. 그것을 청와대에서 다시금 받아서 바로 그게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 한국 정부가 그걸 릴리스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갖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이것이 매우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큼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메시지는 있습니다. 예. 이유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만큼의 가장 매우 적극적인 메시지였다면 물밑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를 안 해도 맞아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궁금할 수준, 그렇지만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땡기기는 조금 약할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면 매우 만나고 싶어 한다. 예.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매우 신뢰가 있어 보였다. 뭐 이 정도 사인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내용 있는 메시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인배 원장님의 이게 밝혀지게 된 그 경위를 분석하는 이인배 원장님의 저 매눈의 시각을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을까 싶어서 저희는 언론에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캐치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발표된 게 아니고요. 미국 CNN이 먼저 이 메시지 보도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들었냐고 앵커가 물었더니 복수의 외교 전문가들, 한국의 복수의 전문가들이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CNN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거 뭡니까라고 청와대에 물었더니 청와대가 메시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호령 박사님 네. 이게 뭔가 김정은이 이거면은 내가 합의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진짜 메시지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적인 합의해 내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경제 제재 못 해줘라고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측면은 없나 이걸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예, 일단 지금은 굉장히 탑다운 탑다운 방법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밖에 없다. 트럼프밖에 없다. 트럼프밖에 특히 없다.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최선이라든지 또 그 북한의 외무성에 있는 북미국장이 폼페이오를 비난을 하고 예, 또 여기는 또 최선이는 볼턴을 비난하고 맞아요. 그것도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비난을 한 거를 봤을 때 이 메시지와 관련돼서도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밝힘으로 인해서 예. 역시 북한이 너희가 원하는 트럼프와의 한번 이야기를 직접 나눠봐라. 그러면 거기에 뭔가 타협점이라든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그널링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예. 두 가지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폼페이오 멍청이, 바보, 볼턴 멍청이. 이거 아예 그냥 뭐 대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턴 멍청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 숨은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고강도 도발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건 도발 아니에요? 예, 뭐냐면은 지금 두 사람이죠. 미국 예. 국장하고 최선희하고. 예. 만일에 정말로 기분이 나쁘면 공식 성명을 냅니다. 아하. 미용성에서. 예, 그런데 예. 문답이에요.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그러면서 아하. 폼페오가 나오면 협상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 다음번에는 폼페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폼페오는 마음에 안 든다. 예.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바꾸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꾸란 얘기지만 안 바꾸면 협상을 안 한다는 전혀 아닌 거죠. 그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르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 시험장 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러시아 가는 것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 중저강도의 하노이 이외 왜 연말까지는 협상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죠.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도가 넘어가면 지난해 6.12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에 이렇게 얘기한 국민이 재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식 중저강도 압박인데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는 좋다. 그러니까 책임을 보좌진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설득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안을 가져오라라는 얘기 거꾸로 네. 보좌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으니 더 이상 해방을 놓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본인들도 알죠. 이 사람들 교체할 수 어허, 없다는 건. 예. 존 볼턴은 멍청이고 폼페이오는 대화 상대가 아니니 바꿔라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예. 저는 저 속에 있는 속내 중에 하나 보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이번에 사실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다 무사했습니다. 다 뭐 김영철은 뭐 아주 더 보란 듯이 더 영전했죠. 김정은 옆에 다 더 딱 붙게 되는 그런 모습을 되고 최선희도 마찬가지고요. 국무위원으로 들어가고 네. 제1 부상인데도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영철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들어 설득을 많이 해서 굉장히 공화국의 입장을 잘 끌어다녀 왔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첫째 손대지 않은 볼턴이나 이 폼페오에게 문제가 있었다. 예, 갑자기 라고 툭 함으로 인해서 튀어나와서, 실제로 예. 제가 제가 볼 때는 이 본인들의 지금 이 과오에 대한 떠넘기기 형태도 저는 보인다. 그렇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는 잘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잘 분위기 만들었는데 중간에서 개입한 볼턴이 그 뭐 이틀 전에 한 볼턴이 개입해서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지금 면피도 굉장히 지금 강구하게 예, 하고 있는 예. 모습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비핵화를 둘러싼 수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고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고 그랬으니까 이호령 박사님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4차 남북 정상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건 저희 기대해도 되죠? 열리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열려야겠죠.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지도 있다는데. 그렇죠. 메시지도 있고 일단 확인 또 해야 되고 하니까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 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은 예측 하시네요. 전망은, 네, 혹시 합니다. 4.27이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주년이니까 그때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급하죠? 그렇죠. 아직 반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네, 뭐 예, 예. 북러 정상회담하고 돌아온 뒤라서 바로 이어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좋아요. 마지막 질문. 그럼 한다면 언제쯤이 가장 유력할까요? 저는 한 6월 정도나 5월도 그 이후. 힘들고 6월, 네네. 6월은 그 돼야 정도가 된다. 되지 않을까. 근거는요? 일단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예.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전혀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변화된 어떤 그런 것이 감지되고 있지 않고 미국은 예. 계속해서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마치 우리가 예.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한국의 보다 조금 더 미국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이 북한 쪽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예, 할 것 문재인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자 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모양새로 하려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버틸 거다라는 전망. 예, 뭐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인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저는 사실 좀 모든 매사를 조금 좀 긍정적으로 안 보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남북 정상회담은 조만간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 이것이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증명되어 버렸다. 그렇게 봤을 경우는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그 설득력 있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만나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제 경제도 얻을 것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얻을 것이 없는데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가시권에 오기가 꽤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만나면 전달해 줄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유혹을 안 느낄 거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유인이 세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강하지 않을 앞서 거다. 말씀드린 그런 해석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인배 원장님은 좀 비관적으로 보자. 상반기조차도 장담을 못 하시네요. 조한모 박사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일 절박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돌파구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북미 교착 상태 깨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건 문재인 대통령밖에 그럼요. 없다. 예, 좋든 싫든. 예. 그런데 하노이에서 너무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박사님 말씀대로 체면을 회복할 시간은 필요하죠. 네. 그러나 시간은 급하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북한이 내부 정리가 끝나고 예.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지면 그러니까 저는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양새가 훨씬 좋으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상반기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예. 그렇게 봅니다. 상반기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할 정도로 남북 한간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분석. 자, 좋습니다. 세상의 극한 직업이 중매쟁이라는데 그 중매쟁이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복잡하고 각자 요구 조건이 다른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되는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조한범 박사님, 이호룡 박사님, 이인배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야 5당이 각자 의총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라는 의총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어제 합의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모레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추인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여야 4당 합의가 이뤄지면서 4대1의 구도로 고립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만약에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이 이뤄지는 같은 시각 별도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질문도 좀 제가 긴박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여야 4당 합의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거죠? 자유한국당을 빼고. 뺀 여야당 그러면 4당입니다. 각 당이 돌아가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예.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의사 일정을 정하고 또 네. 안건을 정할 때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면 그거를 돌아가서 각 당의 의원총회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총회를 여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 정족수는 각 당의 당원 당규마다 다 다르기는 다르지만. 하지만 대체로 뭐 과반 내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그걸 당론으로 정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 예, 여하튼 그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진행하자라고 동의를 해줘야 이제 그 다음에 예. 이제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죠. 예, 좋아요. 이게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총에서 논의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묶어서 예. 패스트트랙에다 올린다. 요거를 예. 이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민주당 어떻게 됐습니까? 의총 결과는. 민주당은 뭐 85명인가요? 출석해서 예. 만장일치로 저기 예, 됐고, 추인이 됐다고 됐고. 합니다. 자, 예. 추인됐으니까 민주당 빼고 예. 자유한국당 어제 뭐 합의 안 해주고 됐으니까 자유한국당도 뭐 반대 의견은 심플하게 결정은 났을 것 같은데 예, 느낌상. 그러면 이제 만일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런 얘기들은 좀 나왔을 것 또 같습니다. 장애투쟁 한다고 그랬다며요. 이번 토요일에도 세종문화회가 그 방금 네, 전에 예. 본 거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토요일처럼 그런 장애 집회를 예. 한다고 그랬는데 애초에는 지방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이 패스트트랙이 글쎄 뭐 저렇게 서울에서의 장애 투쟁을 생각한 걸로 봐서는 바미당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좋아요. 그럼 자유한국당만 정리를 좀 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그냥 밀어붙여지면 청와대 앞에다가 천막 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라가는 순간 20대 국회 없다. 우리는 장애로 뛰쳐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우리 겁박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다 뭐 예측 가능하니까 됐고 예. 제일 궁금한 거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이죠. 예, 바른미래당의 의총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결론 났나요? 지금 이제 의총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처음 시작에 제가 지금 10시서부터 좀 계속 속보를 예. 보는데 보면 저 지상욱 의원은 대표적인 지금 바른정당 출신의 예. 바미당 의원이면서 계속 지금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고 예. 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자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 공수처법하고 예. 선거제하고 같이 연동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계속 아주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반대를 냈었죠. 좀 하고 있어요. 이 지상욱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예. 언론 나가라고 기자들 하니까 나가라 이랬더니 예, 그랬더니 이걸 왜 그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하자. 뭐 여기서부터 공개냐 비공개냐부터 벌써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아하.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의총을 할 때 기자들 나가라 아니다 있어라라고 싸워가지고선 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예. 결론이 안 난다면은 사실상 부결인가요? 근데 지금 더 속보가 안 뜨는 거 봐서는 비공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비공개가 된 비공개로?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설전머리던 것만 지금 언론에 지금 속보가 예. 계속 뜨고 있고요. 요건 자료 화면이고 지난 18일 원내대표님 저기 원내 네. 의총 저 하니까 분위기가 저 때는 좋아요. 저 때도 이제 그 김관영 그 원내대표가 그 기소권에 대해서 네.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깎았다, 줄였다라고 했는데 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그런 합의한 적이 없다 없다 그래서 그랬어요. 저 때 또 한바탕 난리였었죠. 예. 유승민 의원이 참 창피한 의총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김관영 그 바미당 원내대표가 말한 공수처에서 한 그 5,100명 정도 판검사하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갖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때 또 딴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러게요. 하고요. 예.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뒤에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고 바른미래당 상황만 놓고 보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추인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9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한 4명은 예. 사실상 의정 활동을 안 한대요. 안 하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된 또 이원주 의원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25명 정도라고 하면 오늘 지금 출석 의원 수는 제가 지금 속보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당헌상 바미당의 당헌상 당론으로 추인을 해야 될 때는 3분의 2라는 거예요. 제적의 3분의 2.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당론 추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반인데 과반. 그 과반의 기준도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출석 의원 과반이면 된다라는 거고 예. 지상욱 의원과 같은 바른당 출신들은 제적 의원의 의원이 과반이어야 반이네.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 의결을 뭐 하나로 해서 표결까지 가기도 쉽지는 쉽지가 않은데요. 않아요. 예. 오죽하면 밤이하다 그래요. 예.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결론을 못 내리는 거를 밤이하다 그러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밤이하다는 게 굉장히 지금 고마운 상황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또.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른바 공수처 법안이 바른당까지 통과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준다고 전제를 했을 때 예. 그러면 한 330일 최장 걸리죠. 예, 최장 330일 지나면 그다음부터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마 들어가면 가능한가 봅니다.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게 21대 있어요. 국회까지는. 뭐 근데 그 사이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현실론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을 할 때도 예. 선거제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됐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지금 호남 쪽에서 많이 지역 의석수가 기본적으로 27석이 줄어야 되는데 특히나 호남 쪽에서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당 의원들이 좀 그 희생되는 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본회의에 올린다라는 것이 통과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회의에 올려졌을 때 자유한국당 전원 반대할 거고 바른미래당에서 절반 정도 반대할 거고 그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마음으로 아유 내 해도 나한테는 손해 나는 장사 그래서 기권하는 분들 생길 거고 예. 그래서 본회의에 표결돼도 어차피 이거는 부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죠. 현실적인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330일 이후면 거의 공천 처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선거구를 가지고 예, 누구 선거구 빠지고 획정도 안 막 되는데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총선은 다가왔는데. 애초에 그래서 선거구 획정세부터 민주당에서 삐그덕거릴 거고 예. 그러면은 본회의를 간다 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또 그 안에 330일 후에 바미당에 뭐 살아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예, 그것도 예. 알 수 없고 올해 추석을 전후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계속 있을지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계속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난리를 피면서 패스트트랙에다 올리는 것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요?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이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게 지금 이번 그 청와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공수처. 그러니까요. 이게 예.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건 정의당뿐이고 예. 실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는 선거제가 아니라 같이 묶여 있는 공수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공수처도 그 뭐 저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다 기소할 수 있는 공소제기를 할 수 네, 네. 있는 고난을 좀 못 갖게 된 거는 그 양보를 한 거는 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던데 오늘 의총에서 네. 이 그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갑자기 그 의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게 옥상옥이다라고 해서 금태섭 검사 예, 출신 맞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 검사 출신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기보다는 예.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 생겨봐야 또 예, 옥상옥 예. 똑같은 그 권력의 그 눈치 보는 기관이 또 생긴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까지 더 생길 뿐이다. 뭐 사정기간만 더 생긴다. 그런 비판이 많죠.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러면 330일 이후에 만약 패스트트랙에 올려준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지 본회의에. 네, 예, 네.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것도 장담될 그것도 만한 본회의에 법안은 아닙니다. 올라가서 통과된다라는 장담이 없는 상황,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 현안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저 당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뭐 하나만한 질문이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그 궁금증. 안철수 전 대표 이제 돌아올 때 안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걸 조기 귀국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뭐 겨울에 들어온다고 했다는 걸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조기 귀국인데 지금 그럴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면서 문자 정치 하신다며요? 그 문자가 독일에서. 이제 바이버라고 굉장히 그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같은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우리 카톡은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는 바이버. 예. 바이버라고 하는 이 SNS를 보낸다는 거죠. 예, 뭐 IT 전문가답죠. 예, 예, 예. 예. 그 저것도 저 써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근데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태규와 상의해달라는 내용은 카톡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누가 보면 어때요? 예, 이태규 의원이 내가 안철수 전 대표 통화했는데 예. 통합 정신을 그러니까 당을 통합할 때 그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네, 했던 네.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를 예, 한 거죠. 예. 그런데 이태규 의원 말고 지금 이제 뭐 안철수계라고 또 그
여기서도 좀 서로 간에 이 거리 차이가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다른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좀 그 이름을 이용하는 측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같은 존재감은 아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바이버라고 하는 보안성이 강한 문자 메시지로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해서 저는 무슨 대단한 내용인 줄 알고서 들여다봤더니 이태규 의원과 상의해 주세요. 통합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집사람과 상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태규 의원한테 이제 이게 뭐 힘이 쏠리면서 그쪽으로 뭐 뭉쳐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독일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움직임은 있지만 당내에서 파괴력과 존재감이 없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 옆에 유승민 의원하고 지상욱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의총에서 예. 지상욱 의원은 막 떠들고. 예, 계속 예. 이제 그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유승민 의원은 그냥 한마디 툭툭 예.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이거는 저는 그 두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당이죠 두 당이랍니다. 예. 바미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전직 대표들로서는 참 아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은 좀 해보죠. 핵심만 좀 여쭤보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정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공안 검사 티를 못 버렸다. 예, 뭐 예. 이러면서 자, 저 설전을 주고 받는데 이제 얻고 잃은 거 하나씩만 찍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얘기해서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뭡니까? 얻은 거는 그 한순간에 정치 신인에서 예. 정말 제1야당의 당대표고 아하. 정치 신인이라는 그 딱지가 떼어졌다 할 만큼의 저 말 한마디로 황교안 대 문재인 1대1 구도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오.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해찬 대표가 또 발끈하셨죠. 예. 그러면서 저 이해찬 대표가 얼마나 그 7선 의원이시잖아요. 거기에 저는 거의 같은 체급이 됐다. 오히려 도와줬네. 예. 예,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의 그 존재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래요? 좀 그 눈덩이처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아요. 배수로 예. 커지는 것 예. 같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런 용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다라는 저 발언으로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잃은 건 뭡니까? 저는 중도층을 이러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 그럼요. 말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제 그 뭐 하노이 노딜 얘기도 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남북 관계든 뭐 북미 관계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특히나 뭐 지금 그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 됐는데 예. 북한은 조용한데 우리만 지금 행사를 한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왕왕 나오고 하면서 글쎄요 저는 김정인 대변인 역할만 한다는 저 그 표현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순간 네. 큰 빅스타로 만든 것처럼 황교안 대표에게 저는 뭐 크게 잃은 건 없다. 그리고 어차피 저런 말을 안 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중도 확장이 되는 것도 예. 아니고. 색깔론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우경화를 택했구나라는 그런 비판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저 토요 집회에서 우려한 거는 있다고 하는데 다 얻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해서 중도표를 지금 중도층을 완전히 잃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아하. 그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경제죠. 중도표를 예, 얻어오려면 예. 경제입니다. 이슈는.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거다라고 이 변호사는 그렇게 좀 이제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신경전과 이 기싸움은 뭐 앞으로도 장애투쟁으로도 연결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권을 잡으면 제도를 바꾸더군요.
YS 금융실명제, DJ 지방자치제, 노무현 한미 FTA 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런 건 지내놓고 보니 잘했다 싶은 거고 대부분은 결국 안 되는 걸 가지고 헛심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역시 국민 공감대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잘 될지 헛심 쓰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회의원을 못 잡았습니까? 재벌을 못 때려잡았습니까? 비리 판검사나 경찰을 못 잡았습니까? 딱 하나, 청와대 권력 눈치 보는 거, 그게 본질이요 핵심 아닙니까? 공수처 만든다 치면 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구나 연동형 비례선거제랑 묶어서 처리한다? 그것도 제1야당 빼고 저는 이게 하겠다는 건지 어차피 안 될 거 던져놓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새 제도 만든다고 신세계 오는 거 아닙니다. 잘 할 생각보다 뭘 만들까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 건 아닌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